예, 지금부터 재구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강의를 맡은 세안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이주호 교수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재구호계획 수립 지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재구호 활동 과정상의 기관별 역할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난조사라든지 그 이후에 복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구 이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조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뭐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주요하게 실제 이제 시도 지역 구호센터들을 좀 시도 및 시군구 지역 구호센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사전 활동 내지 이제 재구 준비 과정에 대한 사례들을 일부 좀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이제 시도 자원봉사 센터라든지 시군구 자원봉사 센터 단위로 이루어지던 자원봉사 활동들이 2019년도부터 마련된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매뉴얼과 지원단 운영에 따라 가지고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차원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전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재구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좀 이해하고 넘어갈 용어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재구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자연재난이 주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물론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구호라고 하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어떤 재구호 활동들을 다룬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재구호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구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구호법이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먼저 재구호법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간에서 이미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의연금품에 대한 모집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은 주로 저희 재구호 기관 중에 구호 지원 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국 재구호협회가 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같이 이 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주로 이제 이재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구호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제5조에서 재구호 계획에 대한 수립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호 계획 수립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시도,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시군구 그리고 구호 지원 기관의 재구호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 통보하고 있는데요. 즉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 등을 마련을 해서 각 시도라든지 시군구 그다음에 재구호 기관들이 지원 기관들이 이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수업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달하고 있는 통보하고 있는 수립 지침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로서 구호기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호기관은 구호 대상자의 거주지, 그러니까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한 피재지의 그 관할권을 갖고 있는 시도 혹은 시군구의 장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호기관 같은 경우 실제적인 활동은 지역 구호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이 지역 구호센터의 센터장이 곧 광역시도 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혹은 광역도지사,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구호 지원 기관입니다. 저희가 구호 지원 기관은 크게 이제 네 가지 기관들이 2019년 말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재구호 활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앞서 말씀드렸던 의연금품 등을 중심으로 재구호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재구호협회, 그리고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구호 지원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결국 이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구호 대상자 이재민 등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재민입니다. 이재민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해가지고 혹은 사망에 이르시는 경우에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해가지고 이재민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해당 자연재난의 특성상 해당 지역으로부터 일시 대피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일시 대피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 일시 대피자 역시도 이 재해구호법상에서 다루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피해자들 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실제 재해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2차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까지를 모두 포함을 해서 이 구호 대상자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해구호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대체적으로 실제 재해구호에 참여하시는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만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각 구호 지원기관들이 마련하고 있는 사전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사전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제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주거시설 하면 뭐 국공립학교라든지 마을회관, 경로당 혹은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넓은 공간의 장소에 일정의 사전에 마련된 천막이라든지 텐트 등을 활용해 가지고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진도 팽목항 주변에 이제 진도 체육관을 이용을 하면서 이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된 이래로 많이 개선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제공 문제가 제9호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당연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급식이라든지 식품, 의류, 침구, 그 밖에 어떤 생활 필수품들을 제공하는 것 역시도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는 구호 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된 내용이 응급구호 키트 세트, 취사구호, 개별 구호 세트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저희가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기간 동안에 이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일시 대피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필수품들을 포함하는 키트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해구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내용 중에 하나로 각종 의료 서비스와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방역 활동 혹은 위생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보건 인력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이루어집니다만 주로 이제 재해구호 센터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피해자 중에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흔히 이제 저희 장사 지원, 근데 장례에 관한 지원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장례비를 지급한다든지 혹은 장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재해구호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앞서도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중에서 이제 심리 지원이라든지 사회 적응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심리 회복에 대한 지원 사항 역시도 재해구호 활동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피해 조사를 거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재난 피해 지원금과 같은 것들 외에 혹은 이제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 국민성금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의원금품에 대한 지급 외에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별도의 어떤 현금 지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징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요 용어에 대한 사항 중에서 이제 구호기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저희가 재해가 발생을 하고 나면 재해가 경과하고 난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구호기관 활동의 범위, 특히나 이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구호기관의 활동 범위는 6개월까지를 대체적인 구호 활동의 범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구호기간, 앞서 말씀드렸던 광역시도의 장이라든지 시군
구청장 등이 이제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의 구호 방법에 따르면 저희가 급식이라든지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급 기간 또한 좀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구호 활동의 범위는 6개월 정도까지로 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급식이라든지 생활 필수품 등에 대한 구호 기간들은 또 별도로 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급식 제공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돼서 결국은 해당 집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한 자기 주택에 머무를 수 없는 경우에 타 지역으로 이제 옮겨 나가야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데 이 경우 통상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까지 그러니까 침수된 물이 빠지는 기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최초 7일간까지는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구호가 필요한 경우는 주택이 반파되거나 전파, 유실돼 가지고 집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이루어지는데 주로 주택 반파 같은 경우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1개월간 정도까지 급식 제공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전파라든지 유실 등이 이루어졌을 때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약 2개월간까지 급식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이라든지 의료 참고 그밖에 이제 생활 필수품 등에 대한 지급인데 이 부분은 이제 피해 정도라든지 가족 수 등을 고려해 가지고 구호 기간이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응급 구호 세트라든지 하는 특정의 구호 세트들 중에 일부는 전국 재해구호협회가 사전에 마련된 구호 세트 등을 구호 센터 등을 통해서 이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지나치게 문제 뭐 많이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임시 주거시설 자체에 대한 제공인데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대피 공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이제 체육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곳을 이용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천막 등과 같은 그 밖의 임시 주거 시설을 통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가 6개월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제 수립 시기와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 지침을 통보하도록 하고 이후에 각 구호 기관과 구호 지원 기관들이 이 수립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재구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통 다음 연도에 재구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직전 연도 11월 말까지 해당 수립 지침을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대한 수립 지침은 2019년도 11월까지 이제 제공된 사항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마찬가지로 재구호 계획에 대한 이 구호 기관들과 구호 지원 기관들이 마련하고 있는 계획 수립의 범위 내용들은 12월 당연히 그 직전 연도 12월 말까지 마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주요하게 구호 기관들이 특히나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 실정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구호 계획에 대한 범위라든지 방향 등을 설정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 현실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광역시도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포함한 사항으로 재구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 기관들 시도라든지 시군구는 1차적으로 시군구청장이 마련한 재구호 계획에 기반해 가지고 광역시도지사가 이를 제출받아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종합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구호 지원기관들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던 4개 기관인데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그다음에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호에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주요한 내용들은 지역 구호센터라고 하는 게 센터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시도나 시군구의 구청장들이 맡게 되는데
혹은 이제 전국재해구협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사무총장, 회장, 그다음에 이제 기타 적십자사라든지 하는 것들 다 이제 대표들이 이제 맡게 되겠습니다만 구호에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인력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호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역 구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재구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도 별도로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구호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역시도 이 재구호에 대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응급구호, 의료 지원, 감염병 관리 및 위생지도 등에 관련한 보건의료 사항들이 꼭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주요한 서비스, 구호 서비스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호에 필요한 물자들에 대한 조달이라든지 운송,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통상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서는 구호 세트라든지 구호 물자 등을 자기네 지역에 바로 보관하지 못하고 위탁을 하거나 혹은 사전에 계약에 의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배달,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전국에 2개의 커다란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에 비축 보관 등을 의뢰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에 따른 이제 물자 조달이라든지 운송계 등을 반드시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서비스의 한 사항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를 위한 기타 유관기관, 민간 협력기관으로서의 군부대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민간 구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민간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기업들과 이제 협약 등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역 군부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경찰서 등을 포함해 가지고 흔히 이제 저희가 정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들과의 관계에서 협력 사항들을 반드시 좀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재해구호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같이 포함하는 게 이 재해구호 계획 안에 포함되는 내용적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 활동에 대한 운영 체계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재해구호 조직이라든지 운영 체계 안에서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게 등장했던 용어로서의 구호 기관에 대한 건가 구호 지원 기관이라고 하는 2가지 부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조와 혹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부처의 관계기관, 부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해구호 활동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과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재민에 대한 구호에 관한 사항들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민간의 구호 지원 기관들로는 대체적으로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다음에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은 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들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즉 재해구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들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들이 실제 중앙과 협력 하에서 구호 지원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 기관들로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방부, 경찰청 등과 관련된 기관들이 이제 재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건 예시적인 부분이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사항들과 관련해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지역구호센터와 시군구 지역구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지역구호센터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장들은 시군구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앙과 마찬가지로 매칭되도록 지역에서는 시도자율방재단, 시도새마을지회, 그다음에 기타 민간지원기관, 대한적십자사의 지사들, 그다음에 시도자원봉사센터 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2가지 차원의 문제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과 협력을 하지만 실제 각 지역에 필요한 자원들, 의료의용금품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외의 기관들은 지역 지사를
지회 등을 이용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앞서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원봉사의 활동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이라고 하는 형태로다가 운영이 된다. 그래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는 지역의 시도자원봉사센터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등이 이제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의 형태로다가 재난이 발생을 하면 재구호 활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항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물론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기초단위인 시군구 지역구호센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민에 대한 구호 상황관리뿐만 아니라 구호 물자에 대한 접수 배분, 그 다음에 급식이라든지 재구호 물품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운영과 지원,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제공, 그다음에 감염병이라든지 유생지도 등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각 지역들이 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활동들로서의 재고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로 이재민들에 대한 어떤 재고 활동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라고 하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실제 저희가 단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연재해 같은 경우 사전에 이제 기상청 등을 통한 예측 등이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우려 등이 사전에 경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전제로 해가지고 구호 준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재난 피해 발생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부터 구호 활동에 대한 준비는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지역구호 센터들 같은 경우 주로 이제 구호 부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민 구호에 대한 준비들로서 임시 주거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구호 물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준비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구호 인력 등으로 지역의 자율방재단 등을 핵심적인 자원으로 해가지고 구호 인력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인이라든지 단체들이 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 재구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수처를 같이 운영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문서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재난이 발생을 하는 그래서 피해가 현실적으로 이제 눈에 드러나는 시작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민에 대한 대피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구호부서가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재민 구호를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재민 구호 실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기타의 사전에 준비된 내용들에 대한 효과적인 접수와 배분 등을 하기 위해서 재구호 전반에 대한 사안 관리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정보들을 핵심적으로 이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호 지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당사자라든지 일시 대피자들 혹은 이제 그 재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호 지원들을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그림이 조금 흐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구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국재해구호협회 같은 경우는 중앙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협력하여서 활동을 합니다만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도 본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주된 지원 사항으로 물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탁차, 그 다음에 이제 주된 내용이 임시 주거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주로 지원을 하고요. 적십자사 같은 경우도 현장 본부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물자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 급식차, 세탁차 외에 이제 급식차, 그 다음에 이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상대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심리회복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반면에 지역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구호 활동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새마을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 본부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물자의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급식차라든지 세탁차에 대한 지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기관들 중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주로 이제 물자와 인력 지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뭐 유사한 활동들을 합니다만 특징적으로 이제 심리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새마을중앙회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유사한 활동을 합니다만 급식차 지원에 있어서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은 부분에서 중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지역 구호센터의 운영 형태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역 구호센터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구청장 내지 시도지사 같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 이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혹은 재난의 규모 등에 따라 가지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인 동시에 지역 구호센터의 장의 역할을 이중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구호단체들은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는 구호 지원기관이면서 각 지회라든지 지사 등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총괄관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통합지원본부라고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시군구에 한해서만 현장에 직접적으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인 부단체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본부장인 동시에 재난이 발생하는 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총괄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 지역의 혹은 유관기관, 그 다음에 이제 구호 지원기관들 과연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제9호국장이 지원관, 조정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제9호 담당관을 이제 통제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반의 형태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봤었을 때 임시 주거시설이라든지 구호물자의 지급 등을 위해서 이재민 구호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 지원반, 그 다음에 감염병이라든지 위생보건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반과 위생지도반을 각각 구분해가지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들 지역 구호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민간 협업체, 그러니까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적인 활동으로서의 협업체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구호기관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구호센터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연히 이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구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민간 자원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자율반제입니다. 대체적인 인력 지원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업체, 그래서 지역의 어떤 유통업체라든지 물류센터 등과 사전에 협약에 의해 가지고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역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획된 당연한 민간 인력 지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한국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각 시도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개인 자원봉사자라든지 민간단체의 봉사자들은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구호 지원기관들로서 4개 기관들 외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안전부가 몇 년간에 통해 가지고 기업 등과 협약에 의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을 하면 지원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민간구호 협약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식료품이라든지 생필품 등과 관련해가지고 구호물자 지원을 하는 협력업체들로서 BGF 리테일,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상상으로 얘기하면 특정 편의점의 이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들의 명칭이 이 리테일인데 BGF와 GS 리테일, 그 다음에 CJ 그룹이 같이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복 등과 같은 의료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업무역이라든지 월드비전이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구호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두젠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라든지 실외용의 텐트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그룹 중에 유통사업 부문에서 구호 물자라든지 간이 시설 지원, 그다음에 이제 칸막이 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칸막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대규모 강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이용해가지고 텐트를 설치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어떤 생활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가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 롯데그룹 유통사업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재구가 이루어지는 상황관리 활동으로 들어가는 차원에서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재난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활동과 재난의 피해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부터 실제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로 이 재구에 대한 상황 관리들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서의 재구에 대한 사전 준비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과거의 재난 사례, 그러니까 재피해로서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의 사회재난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실제 재난 피해자나 이재민들이 발생했었을 때 현저하게 요구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례 분석에 대한 활동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다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위치 등을 사전에 마련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 안내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로 공부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달 체계 등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통상의 어떤 그 대피소 개념을 갖고 있는 뭐 초중고등학교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체육관 등이라든지 하는 공간들로서 대부분 활용이 되지만 그 외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재 유형에 따라가지고 대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 등을 사전에 다양한 형태로 모색을 하고 거기에 임시 주거 시설 등에 대한 위치 계획 등을 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가지고 반별로 운영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재민 구호반 등이 이제 구호 물자 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재민들에 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반 등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관리반이라든지 위생지도반을 통해 가지고 감염병 등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도록 하고 있는 게 지역구센터 운영 체계의 특징입니다. 예, 다음으로 민간 협업 체계의 구축인데요. 재구센터 등이 이제 구호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관들이라든지 사전에 협력이 예정된 기관들과 활동들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군 부대라든지 다양한 부분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구호기관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장의 역할을 맡기 때문에 지역구센터와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동시에 이제 구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자원으로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민간 업체와 사전 협약에 의해서 유통업체라든지 물류센터 등과 함께 이제 민간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시군구의 지역자율방재단은 사전에 저희 구호 지원기관으로서 중앙의 지역자율방재, 중앙의 자율방재단의 중앙회와 함께 이제 당연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와가지고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민간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거고요. 중앙자원봉사센터 등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지역의 시도,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개인이라든지 혹은 민간 단체 등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들어오는 자원은 있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구호 지원기관으로서 4개 유형의 구호 지원 기관들 외에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전국재해구호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율봉사단 중앙회라든지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 중앙회 외에
이 민간구호 협약에 의해 가지고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구호를 지원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지원 활동을 해주고요.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에 의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증가해 왔는데, 첫 번째로 식료품이라든지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지원해 주는 기업들로서 BGF 리테일이라든지 CJ그룹이라든지 GS 리테일이 있습니다. 뭐 리테일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가 이제 편의점과 관련된 유통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인데, 이 중에 이제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참여를 하고, CJ그룹 같은 경우도 이 식료품이나 생필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복 등 의류에 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민간구호 협약 기관들로 영업무역과 월드비전이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두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내외용, 그러니까 실내에서 사용하는 텐트와 실외에서 사용되는 텐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그룹 유통사업 부문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구호 물자라든지 간이시설 지원이라든지 칸막이 등의 지원,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지원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칸막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이 이제 체육관 등이라든지 하는 곳들을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의 어떤 생활보호 차원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각 구역을 나누기 위한 이 칸막이 등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중에가 롯데그룹 유통사업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재해구호의 상황 관리,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재해가 발생한 이후로 이루어지는 이 단계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재난 피해 발생 이전 같은 경우는 평상시의 활동으로부터 재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단계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요. 이후에는 실제 재해가 발생한 과정에서의 구호 활동, 대응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재해 피해에 대한 이 재해구호 활동들은 통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과거에 대한 재난 사례 분석입니다. 이 재난 사례 분석에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재난 등을 포함해가지고 이재민이라든지 재난 피해자들이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겪게 되는, 요구하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구호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분석해가지고 재해구호 활동의 원활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위치 등에 대해서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재민이라든지 일시 대피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내용들, 사항들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재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구호 활동을 위한 비상근무의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 연락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자원 현황에 대한 점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호 물자에 대한 비축 관리 현황이라든지 구호 물자의 상태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관한 정보들을 사전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이제 재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비상근무 활동이 이제 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상 연락망 등이 가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시 주거 시설에 대한 점검인데, 실제 이재민이 발생한다든지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대피가 필요할 때 이 임시 주거 시설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지만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임시 주거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재구호 물자에 대한 창고들을 점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이라든지 혹은 업체 등을 통해 가지고 사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구호 물자에 대한 창고 점검과 그 다음에 사전에 위탁이나 협약에 의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담당을 하게 되는 기관들의 이 재구호에 대한 물자들을 배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점검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보통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태풍이 많이 연달아 오기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았어가지고, 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합지원본부장을 맡게 되는 부단체장, 부시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해당 보시면 사진의 공간의 특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체육관의 강당 등을 확인하는 활동들로다 수용 가능한 인원이라든지 설치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옆에 보이는 글씨에 보시면은 충북도 같은 경우는 비상 2단계를 사전에 발령해가지고 재구호 물자의 보급률 준비 형태를 기존의 100%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127%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혹시 모르는 피해에 대비해서 최대한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호 물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BGF 리테일 같은 경우 뭐 실제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이제 강원도 지역의 응급구호센터의 형태로다가 지원을 하는 것들도 있었고, 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천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유의 현장 점검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이 재난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점검의 실질적인 활동 내용들입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제 재해가 발생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재민 등이 나타나는 시점 내지 일시 대피자가 나타나는 시점부터 이제 재해구 활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상황에 대한 총괄 내용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장 대응을 같이 비교하면서 볼 텐데, 일단 상황 총괄 관리 관점에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 대한 현황을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이 어디였고 그 해당 지역과 행정구역별로다가 이재민이라든지 일시 대피자들에 대한 발생 현황에 대한 파악과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서는 피해 종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재해구호 몰자의 지원 시기라고 하는 게 임시 주거 시설은 6개월까지 이루어지지만 급식 같은 경우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적게는 7일, 길게는 1개월에서 2개월 사이까지 급식 등이 제공되는 차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필수품 등을 포함한 급식 등이 필수품 등이 구호 세트의 형태로다가 가족수 등을 고려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 종류를 할 때 재난 유형이 어떤 거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주택에 대한 피해가 반파인지 전파인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붕괴인지 혹은 침수인지 등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고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개인 정보에 의거해가지고 그 사람의 세대 구성원들이 몇 명인지 등을 종합한 인원들을 파악하는 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총괄 사항으로서 이제 대피자가 발생하거나 이재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거 시설을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규모라든지 접근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장소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임시 주거 시설에 대한 거주 현황을 파악을 하고 보고하고 공동 거주와 개별 거주 등으로다가 주거 시설의 종류를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텐트라든지 칸막이 등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요청을 해서 충분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총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구호 물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구호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상황 총괄 과정에서는 구호 물자를 실제 반출하도록 지시를 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상급기관인 광역시도라든지 혹은 인근의 지자체 혹은 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으로서의 구호 지원기관들 지원 요청을 하는 사항, 그다음에 이제 개별 구호 물품에 대한 확정이라든지 사전 구매 업체, 그러니까 위탁이라든지 계약에 있었던 업체들로부터 물품 구입 의뢰 등을 하는 것들이 구호센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구호 물자의 지원이 필요한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보급된, 그러니까 전달된 재구호 물자들을 다시 이재민과 일시 피해자들, 대피자들에게 조달하고 지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개별 구호 물품에 대한 필요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사항, 그 다음에 실제 이거에 대한 조달과 지급,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역 구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일일 지원 활동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심리 상담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배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는 심리회복 지원 내용으로서 심리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현황 정보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이들을 전문가인 심리 상담사들과 연계 배치하고 현장 상담을 확인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이제 중앙재난심리지원회복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각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특히나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보건센터 등과 연계해가지고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활동들은 사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2020년부터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서 아마 차년도인 2021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조금 변경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 심리회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도 등에 설치되어 가지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들에 대한 풀을 확보하는 것들이고요. 정신건강보건센터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고 있는 센터들 같은 경우는 실제 전문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지원단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 내년에는 변화가 좀 예고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추가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관련해 가지고 현장구호 지원팀에 대한 구성 운영으로서 구호에 참여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에 대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역할 배분을 해줘야지만 실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역할 배분을 구호센터가 해주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호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을 근거로 해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재구호 활동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라든지 서비스의 중복이라든지 혼란 등이 오히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구호의 진행과 이제 종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주로 이제 피해 지역으로부터 임시주거 시설로 이동한 이재민들이라든지 일시 대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데 임시주거 시설에 대한 관리 사항들이 주로 이제 지역 구호센터가 다루는 내용들로 임시주거 시설로 텐트라든지 뭐 칸막이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서 임시주거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 이재민이라든지 일시 대피자들이 좀 곤란을 겪지 않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인력을 좀 마련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류라든지 가스 등과 같은 소모품 등에 대한 지원 사항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 상태라든지 감염병 예방 등 같은 보건 의료 활동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급식 세탁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앞서 보셨겠지만 급식차를 지원하고 있는 곳들이 대한적십자사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과 같은 곳에서 급식 차량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탁 차량 같은 경우가 전국재해구호협회하고 대한적십자사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 구호센터와 연락을 유지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운영에 대한 사항들은 구호 지원기관들이 직접 이 임시 주거시설이라든지 대피 장소에 와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뭐 앞서 이야기됐던 상황 관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고위험군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선별 관리를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부와 연계해가지고 요청이 되고 있고요. 현장 안에서는 고위험군들에 대한 현장 상담이라든지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 시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복지부 등과 연계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위험군들에 대한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회복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하기 위한 고려로서 보건복지부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향후에 이제 사실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과 연계해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고위험군들만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또 연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중적 보고 체계라든지 상황관리 체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재난 심리회복지원단이 준비가 되면은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구호 종료 단계에 직접 해가지고 이제 다뤄져야 되는 것들이 장기 구호에 대한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재민들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텐트에서 생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 주거 시설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의 형태가 되거나 전세 주택을 얻어주기 위한 대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혹은 조립주택들과 같은 임시 주거 시설을 직접 마련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지역 구호센터가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는 이재민들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귀가 조치 하도록 해가지고 장기 구호로 남게 될 사람과 이제 구호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귀가 조치 해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이야기됐던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요량에 따라 가지고 관련 기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그에 필요한 수요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면 재고 기금을 각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시도 등이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고 기금과 그다음에 구호 지원에 대한 소요액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러한 비용 즉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나머지 해소를 하기 위한 활동들이 지역 구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런 그 재고 사항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보고 활동들인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상황 총괄이라고 하는 부분과 현장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지역에서의 상황 총괄을 하기 위한 지역 구호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그 안에서만 계속 끝나거나 필요한 경우에 정보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광역시도의 지역구호센터, 그러니까 이 광역시도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장에게 구호센터 장에게 보고가 되고 이게 계속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에게도 계속 보고가 되도록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중앙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라든지 일시 대피자에 대한 발생이라든지 수용 현황, 그다음에 재고 물자 지원 등에 대한 응급구호 현황 등이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가능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 기금 등 예산 집행이라든지 국민 성금에 의해서 수집된 의원품 등에 대한 접수와 배분 등을 다루는 활동들이 이 상황보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적인 활동들을 위해서 본부장의 그러니까 지역 재고 지역 구호센터장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긴 합니다만 이들 간에 계속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 연락 체계들은 그 하위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사항보고 안에서 좀 고려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고의 수립 지침 등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뒷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린 한국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던 개인 자원봉사자라든지 단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게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으로 운영 체계가 좀 변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실제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실제 재고와 관련돼 가지고 주요한 서비스의 내용들 중에서 물자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의원금, 그다음에 기타 이제 피해 조사 등에 따른 피해 지원금 등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에 따라 가지고 주로 이제 재해구호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역 구호센터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전달이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이 구호 지원기관들과 그 다음에 구호 협약을 맺고 있는 지원기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에 관한 사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군구의 지역 구호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원기관들에 대한 물자 지원 요청이라든지 자원 요청이라고 하는 게 상급기관으로 안내되거나 이제 그 구호 지원기관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재민에게 전달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쨌든 시군구의 구호센터 내지 구호 부서를 직접적으로 경유해 가지고 이재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민들로부터 나타나는 구호 물자에 대한 수요 역시도 이들 시군구의 담당 부서 내지 구호 센터를 통해서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기타의 타 기관으로 직접적으로다가 정보를 제공해서 하진 않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재고 현장에서 보다 보면은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수료 이상으로 전달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강원 산불 사례 같은 경우가 2019년도 4월 달에 있었는데 2019년도에 있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로다가 뭐 와전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 피해 현장으로다가 이재민들에게 사용해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는 물자들도 오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협력 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정해진 기관들을 통해서만 홍보가 될 뿐이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와전된 정보로다가 협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의연금품에 대한 지원 체계입니다. 저희가 재구호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에 의연금품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의연금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재난성금 내지 국민성금 기부에 의해 가지고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모금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연금품의 범위에는 뭐 앞서 수업에서도 강의에서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 재해구호 협회를 통해서만 최종적으로 의연금품이 통합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통합된 의연금품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있으면 지역 구호센터에서 상급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시도 지역 구호센터를 경유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가 되면은 전국 재해구호 협회 배분위원회가 열리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배분 내역이라든지 제출 범위 등을 결정을 해서 타 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이재민들에게 직접 전국 재해구호 협회가 계좌 입금 처리를 해주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의연금 지원의 대상자의 범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반 재난지원금 등을 피해 지원금 등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에 대한 피해 정도라든지 기타의 피해 정도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의연금품 지원의 특징인데요. 이 부분은 뭐 타 수업에서 아마 좀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재난 피해 지원금 등의 전달들을 포함해가지고 가장 주요한 것들이 이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조사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복구 지원들을 하는 것들인데요. 실제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재난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지원금 전달을 위한 혹은 재난복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이 조사 내용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주요하게
특정의 정해진 기간 내에서 피해 조사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면은 대체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총 소요되는 기간들은 한 달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총 기간이 대략 28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달 기간 내에서 이 피해 신고로부터 복구 계획에 대한 확정 통보까지의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피해 신고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NDMS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가지고 각각의 시설 유형에 따라가지고 피해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범주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 이제 관계 공무원 외에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정보 접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서만 활용이 되는 건데 이러한 체계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에서 정밀조사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재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대장 재해대장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건 국고의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국고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국고 지원 대상의 판단 여부에 따라 가지고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실제 해당 지자체에 대한 피해 내용들에 대한 확정 보고를 듣고 그에 따른 복구 계획과 거기에 따라 필요한 재원의 범위를 이제 융자해주는 형태이지 어떤 형태로다가 지원을 할 건지 등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복구 계획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고 지원 대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지방에서 직접 재난 피해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복구 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복구 계획을 심의 확정하면 이걸 이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에다 올려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거냐, 혹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특정의 재원에 의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형태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물론 관심이 가는 사항은 사유시설로서 개인의 주택이라든지 혹은 이제 농경지 등과 같은 거라든지 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공간 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피해를 본 피해자 저희가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조사 활동 내용들로다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다가 정보를 중앙에 알리게 되느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해서 이 피해 조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주로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 이 통장 내지 읍면 동장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고요. 그게 이제 시군구를 경유하고 시도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를 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복구계획의 심의 확정뿐만 아니라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선포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복구계획이 확정되면은 이에 따라 가지고 재난복구 사업들이 실시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체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해구 전문 인력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뒤에 복구 사업들이 어떻게 확정되느냐라고 하는 사항보다도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재민이라든지 일시 대피자들을 포함한 재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의 정보를 이 통장이라든지 읍면 동장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들을 보다 관심을 갖고 재해구 과정에서도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급이 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재해구협회로 들어오는 국민성금에 의한 재난성금에 의한 의원금과는 전혀 별개의 공공재원으로서 전달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때 저희가 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항은 피해 발생에 대한 신고는 대체적으로 직접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이장 등이라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고의 시점이라고 하는 게 늦어도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0일을 경과한 이후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를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 피해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신고라고 하는 걸 확정짓기 위해서는 재난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경우에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재난이 종료하는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좀 혼선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상황 그러니까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이라든지 혹은 재난 상황의 종료에 대한 공공기관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읍면 동사무소의 소관부서에 가서 직접 전수를 하는 방법들이거나 혹은 말씀해주신 이장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해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아까 저희가 시설 등과 관련된 재난 피해 조사에서도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NDMS의 입력을 통해 가지고 해당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 시군구에서 직접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공공관서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시설별로다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재난지원금의 범위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확인한 부서에서만 재난지원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DMS 상에는 확인 과정을 거친 확정 내용들이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확정이 되고 나면 이후에 이제 복구계 확정을 통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이제 직접 처리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확인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주 생계 수단이라든지 정책보험들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따라 가지고 국구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가립니다. 가령 저희가 풍수해 보험이라든지 사회재난보험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 생계 수단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대체적으로 업종에 따라 가지고 일부 국고 지원 제외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원을 전제로 하는 건데 가령 이제 개인의 신용불량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좌 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었을 때 이들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해서 위임 지급의 형태로 계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현금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요. 계좌를 통해서만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지원 지급 전에 이 필요한 확인 사항들은 피해 신고 이후 단계에서도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이 직접 그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만 확인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지급 전 확인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지급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용성의 여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선지급 비율에 따라 가지고 방재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후지급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개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선지급이 우선되는 것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후지급의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에게 있어서 전달되는 비용의 문제는 좀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지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물론 이 재고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자연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사회재난 같은 경우가 좀 구분해서 보면은 직접 지원으로서 앞서 살펴봤던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 자연재난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 지원이 되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지원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재민이라고 하는 대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비와 지방비에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 외에도 현금성으로 가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재해구협회를 통한 의원금이나 일반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각종 기부단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집을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국비나 지방비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간접적인 지원 형태로다가 이루어지는 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입 유예라든지 복구자금에 대한 융자, 그다음에 이제 공과금 감면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정책들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교육 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간접 지원의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정책보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회재난에 대한 정책보험은 현재 설계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고 계속 가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보험 자체에 이미 국비라든지 지방비 등이 보조의 형태로다가 포함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활동 이후에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고에 대한 어떤 피해 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재고 현장에서의 어떤 자원봉사가 갖는 의미,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이제 자원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이라고 하는 명칭하에서 좀 운영 체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고 현장에서는 실제 이 자원봉사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 전문 인력 양성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업을 갖고 계시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지원 활동에 기여를 하시고자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높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들과 협력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재해고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기간의 복구 과정 등에서 상당한 비용 효율성이 높은 자원,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들 자원봉사자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경험과 같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의 변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재해 발생 시에 사용할 수 없는 혹은 일률적으로 사전에 준비할 수 없는 자원들을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융통성 내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수백 수천 명이 넘는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기술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재해고 현장이라든지 피해를 당한 이재민이라든지 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점에서 재해고 현장에서의 어떤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재해고 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던 근본적인 논의 차원에서 있는 문제점들은 기존에 이제 민간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게 사전에 지정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재해고 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개인적 자원봉사자 분들이라든지 특정의 단체들, 비영리 단체들이나 뭐 기업 등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이제 민간 부분의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현장에서 충분히 재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가 태안에서 발생했던 허베이 유류 유출 사고, 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태안 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오면서 단기간에 상당히 집중된 자원이 오다 보니까 이런 배치의 문제라든지 역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선을 겪으면서 이후에 이 자원봉사 센터들을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자원봉사자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좀 효율성을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주로 대체적으로 이 봉사센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형태가
개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다 개인의 형태로 해석이 되는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효과적인 협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민간 활동에 대한 육성을 위한 충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이제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역시도 여전히 부족한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 내지 재해구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간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좀 더 개선해 보기 위해서 바꾼 이 통합자원지원봉사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보면은 다수의 자원봉사자분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로 언급이 되는데요. 뭐 기념사진을 촬영해가지고 SNS에 올리신다든지 혹은 짙은 화장이라든지 혹은 이게 유가족분들인지 그냥 근로자분들인지 타 기관에서 온 자원봉사자분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성의한 형태의 이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난 현장에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린 친구들이 투입이 될수록 유가족분들은 사실 자신들의 자녀를 잃은 분들인데 지나치게 젊은 친구들을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가졌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는 거죠. 또 하나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복원 등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의 자원봉사자 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즉 타 지역에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신 자원봉사가 가능한 분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했던 2017년에 발생했던 청주 지역 수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센터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이라든지 단체가 결국은 현장에 가서 좋은 취지로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2차적인 위험에 좀 노출될 우려가 많이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발생했던 태풍 콩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자원봉사 단체들에 대한 인력들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분 배치할 때의 인솔 문제, 그러니까 누가 중간 팀장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지역 간 배분을 통해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단체에 대한 혹은 그 단체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단체들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2019년 4월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있었던 강원 동해안 이런 산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SNS 등을 통해 가지고 헌옷을 기부해 달라는 글과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이제 제공이 되면서 접수처에도 혼선이 생기고 피해 지역 자원봉사 센터에 관련 문의가 폭주해 가지고 오히려 자원봉사자분들이 이 불필요한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고 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됐던 문제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재고 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갖는 주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지역 구호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 봉사,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과 물적 자원에 대한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지역 구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물적 자원에 대한 지원 내지 구호 지원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자원봉사센터라든지 기존의 이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활동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라고 하는 형태로다의 운영의 모습을 좀 바꿔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현장이라고 하는 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민간의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같은 경우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 들어오는 데에는 지역 자원봉사 센터라든지 기타 자원봉사 단체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러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지역 구호센터와의 관계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시군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지역 구호센터장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구호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지역 구호센터장과 협력을 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물적 자원에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같은 경우는 현장에 바로 설치가 돼서 현장 내에서의 지원을 좀 효율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어떤 형태의 구성을 보면은 주로 이제 구호 담당, 보시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호 담당이 주된 업무 연락 중간 단계를 걷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지역 구호센터의 주된 업무 연락 담당을 맡고 있는 게 구호 담당관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제가 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역 구호센터와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말을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단장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센터장이 되고요. 이 자원봉사 센터장이 사실상 개인이라든지 민간단체 중에서 인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재구호 현장의 자원봉사 인력들을 통괄해가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황 총괄팀과 이제 활동 관리팀의 형태로다가 그 인적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다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원단 자체에 대한 어떤 구성 가동, 그다음에 이제 수요 파악, 그다음에 모집 등록 절차를 거쳐서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 관리와 지원, 그다음에 상황 관리,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이제 활동 종류와 평가의 단계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재난현장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때 이제 주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자원봉사단체 내지 개인의 특성과 원하는 활동 분야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효과적인 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적인 자원들을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이 모집이라든지 등록 과정 안에서 특히나 단체 등에 관한 정보는 사전에 좀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복구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팀은 보통 5, 6명 이내로 다 배치를 하도록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등에는 뭐 배치 전에 이제 안전 활동으로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성별과 연령대 등과 같은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필요한 물품들은 이쪽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에서 사전에 마련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재난현장 담당자들과의 비상연락망은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특정 장소에 너무 많은 봉사자가 몰린다든지 배치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게 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재고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중요한 사항들은 각 공공기관으로서의 구호기관에 해당하는 시도나 시군구,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한 구호기관들에 대한 역할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구호지원 기관들로서 이미 기계획된 지원 그 기관들이 해주는 역할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지만 실제 재해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절차라든지 의원금의 지원 절차라든지 물자에 대한 지원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재난 피해자나 이재민 분들에게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재고 현장에 들어가는 재고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자원봉사의 형태가 됐던 특정 단체가 됐던 간에 어쨌든 그 운영의 형태가 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은 2019년에 마련돼서 아직은 이 재고 계획에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